자, 우리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재벌집 막내 아들, 이태원 클라스,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뭐 히든싱어, 이 공통점은 뭘까요? 재밌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 답을 비행기 돌리는데 이게 이제 한 군데서 만든 거죠. JTBC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를 위협하고 한때는 그 대중문화 트렌드를 이끌었던 이 종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편을 넘어서는 공중파까지 위협하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 JTBC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태였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축이라고 한때 불렸던 중앙일보 역시 사상 초유의 그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현장 일선에 계신 그 두 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조중동 하면 예전에 중앙일보 하면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인력이 우리보다 한 100명 많잖아요. 100명 더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취재할 걸 막 3명이 붙어서 하고 그쵸. 기사도 읽어보면 돈 냄새가 풀풀 나. 뭐 그래픽부터 해서 멘트도 더 많고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해외 취재도 자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돈으로 좀 이렇게 약간 물량 공세로 때우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또 퀄리티도 뒷받침이 됐었고요. 그래서 가장 좀 그래도 뭔가 돈이 있고 재력이 뒷받침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사실 좀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두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조중동이라고 하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한경호와 다르게 이 뭐랄까요? 가진 것의 레벨이 좀 다른 걸로 이제 인식이 좀 되어 있잖아요. 부자 회사다. 그쵸. 이런 인식이 돈 없는 조중동이고. 그러니까요. 조중동 못 간 뭐 이제 이런 욕도 있고 한데 하여간 이제 그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제 부잣집이 저렇게 된다라는 사실에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올게 와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더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뭐 JTBC가 좀 뭐 어렵다. 지금 뭐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계속 좀 뜬말처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쵸. 뭐 보도 부문 돈 안 되니까 뭐 팔려고 한다더라. 아니면 뭐 OTT랑 너무 출혈 경쟁이 심해져서 지금 너무 재무 구조 안 좋아져 가지고 뭐 컨설팅 받고 있다더라. 이제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았어요, 사실은. 중간에 그러다가 서비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짐들이 보여서 아, 이게 좀 안 좋긴 한가 보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도 소식을 듣고 나니까 좀 놀랐고 좋아하던 프로그램도 정말 많았는데 뭐 예.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아까 희수장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전 그거 외에도 오자무사 최근에 종영한 거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되게 박혜영 작가의 예. 감동 깊게 봤어요. 좋아하셨군요. 예. 우리 주간경향에서 기획 기사도 썼어. 봤습니다. 네. 웰메이드죠. 그니까요. 그리고 뭐 시청률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전 되게 좋아했는데 이병헌 감독의. 그쵸.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저는 사랑의 이해 되게 좋아했는데. 사랑의 이해도.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저릿저릿하잖아 막. 저는 좀 그런데 답답하면서 약간 봤는데. 그 러브미 아세요? 러브미? 러브미 서윤진 모릅니다. 나온 거? 그건 몰라요. 진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멜로를 좋아하시는구나. 얘기하다가 네. 중단한 서비스가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떤 거 중단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혹시 연결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중단한 서비스로 예를 들고 싶은 건 사실 듣동라? 그쵸. 네, 듣동라라고 해가지고 한 유튜브 채널만 보면 한 40만 명을 모은 채널이었어요. 그게 40만 명을 모은 게 벌써 한 3, 4년 전이니까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중단했어요, 채널이었고 근데 이거를 중단한 게 이게 주로 좀 20, 30대 여성들을 많이 겨냥한 채널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정말 뚝 끊고 간 거예요. 저렇게 잘 되고 있었던 걸 왜? 네, 굉장히 이런 잘 되고 느낌이었어요. 있었던 걸. 그 40만인데 말인즉슨 그냥 확 드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채산성을 보잖아요. 40만이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그게 이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사람은 점점 뭔가 채널은 커지니까 투입은 돼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교양 TV는 괜찮나 모르겠네. 여기는 띵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상당히 뭐라고나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렇습니까? 지금 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듣동라 떠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딱 그 얼굴 스치더라고. 손석희 전 앵커, 손석희 전 사장.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할 건데. 근데 제가 이걸 왜 떠오르냐면은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중앙일보보다도 지금 JTBC잖아요. JTBC 동료 기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석희랑 그렇게 정치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 제 주변엔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뭐 좌파나 진보 혹은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 성향 이런 거를 가진 친구들이 제 주변엔 별로 없었는데 그 JTBC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하나같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충성심을 과시하고 그 존경을 표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위기의 원인이 과거 손석희 시절에도 조금 내포돼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것도 있고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나가고 나서 JTBC 사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그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JTBC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엉겹결에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론 뉴스를 잘 몰라서. 왜냐하면 JTBC 프로그램들이 다 잘 됐잖아요. 뭐 그쵸. 넷플릭스. 그래서 야, 여기는 그렇게 무리해서 방송을 갔더니 자리 잡았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JTBC가 우리가 막 야 이거 남의 얘기다.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뼈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동료 선후배들이 뭐 JTBC와 뭐 중앙일보 소속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 언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상황인데 혹시 JTBC 내부 분위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이 업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되기도 해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약간 좀 정말 뭐 딴 세상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좀 많이 염려도 되는데 하여간 좀 그래도 뭐 이렇게 들은 것들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급여가 이제 어느 시점부턴가 들어오는 시간이 좀 일정치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일정한 오전에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조금씩 뭐 늦어진다거나 좀 일정치가 않은 걸 보면서 이게 조금 쎄하다 그러죠. 왜 그런 걸 느꼈다라는 말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해외 연수 가잖아요. 외부 기관에 이제 학업 계획서 이런 거 제출해서 뭐 1년 과정으로 뭐 혹은 뭐 좀 더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기자들이 그럼 그렇게 해외 연수 가게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또 계획 맞춰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딱 부도가 터지면서 이거를 연수를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설사 가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네. 돌아왔을 때 회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도 그런 걱정도 진짜 본질적으로는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자구책으로 최대한 뭐 비용 절감을 하려면 해외에 누구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안에서 일을 해라라고 회사는 지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냥 한마디로 좀 뭐 뒤숭숭하다. 그리고 인기 많은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든가 뭐 아는 형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들마저도 출연자들에게 출연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려오는 걸 보면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는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이 아니었나 뭐 이런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연예인들이 출연하니까 출연료가 굉장히 액수가 클 거란 말이죠. 그쵸. 회당 뭐 수백만에서 수천만에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요새는 시사 프로그램도 패널들을 중심으로 많이 꾸리잖아요. 근데 그 패널들한테 일단 나와주세요. 저희가 정사는 나중에 꼭 해드릴게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읍소를 하면서 좀 섭외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보도 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 동료 기자한테 좀 들은 것 중에 좀 진짜 안타까운 얘기가 이제 뭐 손석희 사장 얘기 나중에 할 거지만 손석희 사장이 나간 다음 그게 한 2019년인가 그렇거든요. 2019년 이후로 뉴스룸의 시청률이 뚝 떨어졌었대요. 떨어졌는데 그게 그나마 작년에 오히려 최고 시청률을 찍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게 뭐 계엄도 있고 그 전에 뭐 최상병 보도도 열심히 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쪽에서 JTBC가 성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형성되고 또 계속 갈 수 있었던 와중에 이런 것들이 딱 터지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가 JTBC 얘기를 좀 이제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거대 미디어 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타임라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저도 굉장히 놀랬던 건데 이제 JTBC에서 206억 원의 만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게 이제 뭐 계열사로 퍼져가지고 그냥 나열만 하기도 좀 그런데 뭐 중앙홀딩스, 메가박스 중앙 뭐 등에서 핵심 계열사 5곳이 무더기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206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중앙일보에서 206억 원을 못 갚아가지고 중앙그룹에서 이것 때문에 연쇄부도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뭐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히트작도 많은 이 회사에서 아마 206억 원이면 뭐 연예인들 몇 명 부르는 출연료로도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돈일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일단 206억 원이 부족해서 지금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러니까 빙산을 보면은 수면 위로 떠 있는 건 요만큼이고 그 밑에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줄줄이 이제 206억 원 딱 다가왔는데 이 당장 206억을 못 갚겠다. 라는 거를 시작할 뿐이지 이제 계속 줄줄이 청구서가 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3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JTBC의 부채 비율이 2,400%가 넘어요. 그러면은 자본보다 빚이 24배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나만하지가 않았겠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JTBC가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게 뭐 비용을 좀 뭐 이렇게 뭐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절감하고 그리고 자산을 매각하고 해서 당장 만들 수 있는 돈이 77억이다.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회사를 매각해가지고 뭐 300억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자산 매각하고 나면 사실 회사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매각해도 뭐 그렇죠. 안될것 그리고 매각 같은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또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지금 매물이 딱히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 매각되면 진작에 매각했겠죠 사실. 그러니까 피닉스 아일랜드인가요? 평창에 있는 리조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물로 내놨었는데 어느 기업이었더라? 하여간 대기업이 이렇게 좀 보다가 이것도 그냥 조금 다시 이거는 좀 부채가 너무 많네 하면서 그 매물도 안 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빙산의 일각인데 원래 올해 3월까지 SLL을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 빼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상장해서 스튜디오. 그렇죠. 이제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성공하면 뭐 그러면 이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 상장이 좀 무산이 되면서 그동안 투자 받았던 거를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야 되는데 원금만 4천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기가 큰 상황이죠. 뭘 믿고 이렇게 많이 빌렸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JTBC가 가진 컨텐츠의 힘이나 뉴스의 공신력 이런 거를 좀 과신하고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투자를 하든 베팅을 하든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게 기획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납득할 만한 얘기인가요? 사실 뭐 그거는 아직은 뭐 이렇게 단언하게 좀 일러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획부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미 지금 뭐 부도가 빤한데 그거 알면서도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팔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황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뭐 말했지만 이미 안 좋다 얘기가 좀 예전부터 있기는 했었고 그리고 상장 타임라인 또 있었잖아요. SLL 상장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이거 무산된 거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가진 것들을 내다 팔려고 했었던 시도를 보면 경영진은 위기를 알았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뭐 기업 회장 들어가면 사실 이게 채권 건지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한번 이제 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중앙그룹의 실질적 수장, 그 홍석현 회장의 아들이죠. 홍정도 부회장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사과하러 나와서 뭐 5번 정도 고개를 한 90도 숙이고 이런 모습을 봐서는 좀 이 양반이 뭔가 급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중앙그룹이라는 회사를 망쳐놨는지 왜 이 사람은 어떤 이력을 걸어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도 부회장이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1977년생입니다. 저 이분 삶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보다도 많이 어리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더더욱 부러워지실 겁니다. 일단 아버지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고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아시다시피 이건희 홍라희 부부에서 이제 홍라희의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홍라희는 홍정도 부회장의 고모 그리고 이건희는 고모부.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부진, 이서연 이런 이건희의 자녀들은 그 홍정도 부회장의 고종사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이게 집안의 가계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홍정도 부회장은 연세대 문과대를 다니다가 사학과를 다녔다가 중퇴를 하고 미국의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을 나오고 2005년도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로 29살의 나이에 입사를 하는데 1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네, 제가 지금 경향신문 13년 차 기자인데 올해 이제 차장도 아니고 차장 대우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1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재직 중에 심지어 재직 중에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이수한 후에 나중에 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했는데 2005년에 입사해서 2009년에 전략기획 담당 이사로 승진. 임원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임원까지 가는데 4년 걸렸고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이때 이미 2009년에 MB 정권이잖아요. 그때 종편 출범을 준비할 때고 이 종편의 책임자로서 중앙에서는 홍정도 부회장을 염두에 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정도 부회장이 내부의 TF를 이끌면서 좀 많이 기획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 뒤엔 상무가 되고 또 1년 뒤에는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까지 오르는 그렇게 쭉쭉 상승하다가 2012년에 드디어 JTBC 전무로 이제 JTBC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장을 거쳐서 2014년에 중앙일보 JTBC까지 포함하는 대표이사 자리에 이제 등극을 해서 사실상 중앙그룹은 홍정도 체제로 이때부터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017년에 홍석현 회장이 사실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다음에 이제 홍정도 체제에서 이름을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서 중앙그룹으로 바꾸면서 완전하게 홍정도 체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홍정도 부회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 굉장히 순풍을 달려온 것 같은데 어려움도 별로 겪지 않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2세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성공을 보는데 3세서부터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홍정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홍석현 회장만 해도 이제 아버지의 이걸 뭐 받아서 좀 아버지가 어떻게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을 일구든지를 봤을 텐데 홍정도 부회장은 그런 걸 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정도 부회장의 일가랑 관련해서 이번에 저는 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국장도 아시겠고 선배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경향신문 여적필화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 때 1959년에 경향신문 여적 칼럼이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칼럼명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이 당시에 그 정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제 뭐 이런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좀 경고를 하면서 만일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의 부정선거하고 다른 진짜 부정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4.45.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 위험성을 사전에 좀 경고하는 어떤 그런 칼럼이었었던 거예요. 공정한 선거가 무너지면 이게 굉장히 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썼는데 이거를 뭐 내란 선동이라고 몰아가면서 폐간 조치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홍정도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그 홍진기 법무부 장관. 저는 이제 그거는 몰랐거든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는지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설립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홍진기 전 장관. 하여간 그래서 경향신문의 어떤 사법 처리 과정을 좀 진두지휘하는 포지션에 있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